이 첨단 기술과 결합한 드론은 뭐 농업, 물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 이 방산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내 기업들 AI와 결합이 되면서 자율비행 같은 첨단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K-드론 최근 독자 기술로 성층권 태양광 드론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층권 태양광 드론의 현 주소와 함께 이 K-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론 얘기는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이제 주제로 드론 산업도 다뤘는데 성층권 태양광 드론이요.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한 건데 이게 뭐죠? 성층권 태양광 드론? 일단 대륙권이라는 게 있고 성층권이라는 게 있죠. 네. 그 대기에. 네. 이제 대륙권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덮여진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식게 되면 다시 내려오는 그 대륙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도 한 9km에서 12km까지 이렇게 네.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저게 이제 일반적인 드론인가요? 이제 대륙권을 도는 게? 밑에서 도는 게 드론이고 네. 그 한 10km, 11km 정도, 10km 정도에서 날고 있는 게 여객기가 여객기가 대륙권에서 날고 네. 이제 그 대륙권의 네. 그 위쪽에서 네. 근데 그 고도를 넘어가게 되면 대기가 고요한 영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고도 10km 이상, 50km 미만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성층권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성층권에서 태양 전지의 전력을 생산해서 예. 모터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추진으로 해서 나는 비행기인데 예.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성층권 태양광 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동력을 얻나요? 그렇죠. 날개 윗면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졸졸이 붙여놓습니다. 예. 그래서 동력을 받아가지고 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대륙권 그 위에 우리가 여객기가 날고 그거보다 더 높은 그 성층권에서 이제 다니는 건데 그렇죠? 태양광 패널을 추진체로 해가지고 이거가 왜 중요하죠? 이게 무슨 장점이 좀 있나 이렇게 좀 물어보면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성층권 드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고도 한 10k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위에서 나는 이 비행기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 이야기하는 거는 18에서 한 20km 사이를 날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네네. 이제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너무 내려오게 되면은 대륙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여객기나 그렇죠. 그 네. 전투기는 좀 더 올라가거든요. 예. 한 15km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하고의 이제 충돌을 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8km 정도에 더 올라가면은 한 25km 정도의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날고 있는데 네. 그 고요한 영역에서 날면서 예. 통신이라든가 예. 관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낮은 고도에서 인공위성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행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위치가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혹시 돌아다니는 그 레벨입니까? 아닙니다. 저궤도 위성은 고도 한 150km 이상. 훨씬 더 위. 예.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한 500km. 500km.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고도죠. 네. 그거보다도 더 밑에 있는 레벨에서 성층권에서 이 드론이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이번에 이 성층권 태양광 드론 EAV4를 이제 개발하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K-드론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드론 산업에 있어서 성층권 드론을 날릴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를 내포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레저용 드론이라든가 그러니까 DJI 드론 이런 것들은 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죠. 네. 이제 그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중국한테 마진이 안 나오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성층권 드론의 경우에는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드론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EAV4라는 이제 그 성층권 드론을 비행 시험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네. 낮은 고도 한 100m 정도에서 기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이제 운용 시험을 이제 한 것이고 그 전에 한번 EAV3라고 하는
비행기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예, 드론을요? 예, 요 네. 앞에 있는 드론인데 이거 예. 같은 경우에는 한 고도 한 20km 부근에서 성층권으로 갔네. 예, 예, 갔어요. 예. 가가지고 한 예. 5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비행을 했었었죠. 예. 그런데 이번 비행기가 이제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층권 운용을 하면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이제 탑재 중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 비행체입니다. 성층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물리나 지구과학 하신 분들은 잘 알겠는데, 자, 대륙권 그 위에 그 성층권, 거기를 날아다니는 게 왜 중요하지? 지금 보니까 해외 외신에서도 성층권을 또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역이, 이 대기권이? 예? 그러니까 일단 네. 인공위성의 임무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고도로 올라 한 200km 이상 올라가서 근데 그걸 올리려면 네. 로켓을 쏘아서 올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 위성이 이제 지구를 관측하거나 지구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위성이 이제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고 예. 90분마다 한 바퀴 돌아요. 예.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또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한반도 상공에 위성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 하루에 한 20분 정도밖에는 이제 한반도 위에 있질 않죠. 어. 근데 성층권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위에서 24시간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런 인공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운용이 되니까 카메라도 광학 카메라도 더 가까이 거기 볼 수 있고 부착시킬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통신도 훨씬 더 이제 적은 출력으로도 통신이 가능해지고 네. 이 앞에 잠깐 나왔던 그 스타 레이더, 합성 개구 레이더, 예. 우리 이제 기술 보호 들어간다는 예, 예. 이런 거를 장치를 해가지고서 기상에 상관없이 지상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층권 비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에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 성층권 드론한테 좀 맡길 수가 있다. 대부분, 대부분이나 맡길 수 예, 있습니까? 대부분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요, 이 비용도 적게 들고 뭐 각국이 다 성층권 드론으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막 저궤도 위성으로 가지 않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고도 100 고도가 이제 18km, 20km 네, 20km 올라가게 사이잖아요. 되면은 이제 네. 영하 70도로 이렇게 이제 온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서 계속 떠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굉장히 경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핵심 기술들이 되는 거죠. 그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아직도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글로벌하게 네. 개발 중에 있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이 좀 완성이 되면 지금 뭐 스타링크라든가 저궤도 위성이 대세잖아요. 성층권 드론이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게 수도 있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로, 어떻게 예.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이제 성층권 이런 이제 드론 태양광 네. 드론의 어떤 미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바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여기가 극한의 상황이고 뭐 춥고 날씨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핵심 기술 이제 하나씩 거기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갖추고 있고요.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로 하게 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고도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기 밀도가 이제 지상에 비해 갖고 한 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하 이제 70도 올라가면 이제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아진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페이로드 이제 탑재물들을 이제 많이 실기 위해서는 기체 중량 굉장히 가벼워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벼우면서 날개 위에 태양 전지판도 그렇죠. 그거 설치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 예. 되죠. 그러니까 날개 위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한다라는 것이 저 태양 전지판이 구조물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날개에 네. 이제 양력의 하중을 이제 버티는. 패널도 일반 패널은 아니겠네요. 저 태양광 패널도. 예, 일단은 이제 구부러지기 좀 플렉서블한 그렇죠. 패널이어야 네. 되고 고효율이어야 되고 네. 또 가벼워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체 자체도 이게 거의 쇠가 하나도 안 들어간 이제 탄소 섬유라든가 이런 걸로 고강도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제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 저런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기가 이제 희박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설계 기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층권 태양광 드론의 경우에는 항공기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집약된 그런 이제 비행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요. 방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각국도 노력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 전 세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이 성층권 태양광 드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이미 만들어 보고 이제 상용화 해봤다라고 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국, 그다음에 영국 포함한 이제 독일이라든가 EU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이제 성층권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 7, 8개 국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에어버스가 개발하고 있는 제퍼 S라는 네. 드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재미난 드론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말 올해 몇 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저기 케냐에서 떠 가지고서 호주까지 갔어요? 이제 한 67일을 비행을 했어요. 예. 한 4만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하면서 예. 이런 이제 그 사용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입증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이하게 성층권 드론 중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그 헵스 모바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드론이 있는데 선글라이더라는 거예요. 선글라이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날개 길이가 78m 정도 되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제퍼 같은 경우 한 25m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EAV4도 한 30m인데 이건 네. 78m 정도 되니까 날개 길이만 보면 여객기 수준이에요. 네. 무게도 엄청 나가는데요? 1톤. 1톤. 네. 1톤 정도 이제 커지니까 1톤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페이로드 아까 탑재 중량이 68kg나 됩니다. 아, 쓸만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다양한 다 것들을 이제 많이 올려볼 수가 있는 거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실제 이제 비행 시험까지 했던. 그리고 나면은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뭐 비슷하거나 이제 못하거나 이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좀 되나요? 뭐 뒤처지지는 않죠? 네, 저희도 성층권까지 올려서 비행 시험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EAV4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또 이제 탐지를 할 거고, 여기에 이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EAV4입니다. 사이즈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 EAV3에 비해서 저렇게요. 채공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요. 날개 길이도 커졌고요. 운용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개발 또 발전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제는 드론 이야기도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에서 드론 나오면 무조건 다 중국이다. 뭐 중국의 드론 굴기, 뭐 중국의 드론이 최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드론 산업 전체로 조망했을 때 중국이 지금 정말 압도하는 건 맞습니까? 압도하고 있죠.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압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의 드론 산업을 이끈 거는 그 DJI라는 예, DJI 유명하죠. DJI라는 회사예요. 그 DJI가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왕타오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국내 기술하고 중국 기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많이 그렇게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타오라는 사람, 그 DJI에서 만든 그 드론이 조종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혼자 떠서 그 다음에 조종기를 밀면은 가고, 땡기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갖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서 볼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그런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AS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나라의 드론들하고 차별화를 시켜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드론 산업을 이끌게 되고,
거기에서 부품 산업들이 같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드론에 관련된 부품을 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쪽에 관련된 산업이 완전히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아직도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사건건 이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예외는 아닌데 이때 미국이 중국 드론을 좀 눌러줄 때 우리 K 드론이 좀 가는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중 네. 견제하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분야이고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론 관련된 수출이 작년 올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드론 중국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을 다 대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도 같이 이제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정부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이제 기술적 산업 생태계적인 지원을 만약에 같이 병행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드론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론이 방위 산업, 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했고요. 우리도 이 드론을 가지고 방산 쪽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그렇죠.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왜 비행기 전투기 날리느냐 드론으로 바꿔라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드론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시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드론 전시회를 한 3년 전에 갔을 때하고 올 초에 했을 때 가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거든요. K 드론이요. 네. 근데 사실 그 K 드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군용 드론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군용 드론이고 그게 이제 이렇게 산업을 키우고 있는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드론이 보여줬던 어떤 이제 전술적인 가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탐지해서 관측하고 이걸 넘어서서 직접 이제 표적을 타격을 하고 실전에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죠. 네. 실전에 투입이 됐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드론들이 소모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드론들은 관측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자산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들은 소모성으로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폭 드론 하는 그렇죠. 그겁니까? 자폭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한 150만 대 가량을 갖다가 전장에서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전쟁하는 기간에 엄청나게 그 전술 운용이나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켰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군용 드론을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고 군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대수가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더라도 단가가 낮아지죠. 그렇죠. 산업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군용 드론에서 이렇게 민군 협력을 네.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이제 드론 산업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용으로 가면서 여러분 대량 생산 그러니까 산업의 파이가 커지게 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드론에 AI가 결합이 되면 완전히 또 판도는 바꿔진다.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드론이라는 게 결국 UAM 하늘을 나는 차와도 메커니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 드론 산업이 또 하나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AI의 경우에는 드론은 사람이 타지를 않고 예. 센서의 정보를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드론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드론의 굉장히 제한점이 뭐냐면은 좋은 컴퓨터를 못 실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량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작은 그 성능을 낮은 성능을 가진 드론들을 예. 여러 대가 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분산 인공지능 컴퓨팅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예. 때로 날아가면 갑니까? 그렇죠. 아.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사실 이 AI 쪽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그 산업 간의 이런 협력 통해 가지고서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드론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서 규제하고 이제 투자 부족을 많이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사실 드론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추락을 하게 되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규제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도록 이제 풀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투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제 드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드론 자체의 기술 개발에도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네. 드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